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복지사 1급 제21회 시험 중에서 사회복지조사론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다음의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연구 설계인지 볼까요? 청소년의 자원봉사 의식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청소년 200명을 무작위로 2개의 집단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나눈 후 A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하나의 집단에만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2개의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A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사후 검사를 했다. 일단 2개의 집단으로 나눴어요. 그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인데 사전 검사를 둘 다 했어. 사전 검사를 하고 하나의 집단에서는 프로그램을 실시했어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2개의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A 측정 도구. 자, 처음에도 A였고 두 번째도 A였어요. 같은 도구를 사용한 거죠. 그런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눌 때에 어떻게 했어요? 무작위, 랜덤으로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도식화되는 것을 뭐예요? 통제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전 사후 검사죠.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이죠. 자,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테스트 효과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 사전 검사를 하게 되면요. 사전 검사를 하면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걸 뭐라 그래요? 검사 효과, 테스트 효과, 시험 효과라고 그럽니다.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검사 한자, 테스트 영어, 시험 이렇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이다. 테스트 효과 이퀄 시험 효과 그 다음 뭐예요? 검사 효과 전부 다 같은 말이다. 가능성이 낮다? 아니 사전 검사를 하면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집단 간 동질성의 확인 가능성이 낮다? 아니죠. 여기에 둘 다 사전 검사를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일단 랜덤으로 했기 때문에 동질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랜덤으로 하는 게 두 집단의 동질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자, 무작위를 했기 때문에 동질성을 높이고 있다. 가능성이 낮다? 아니죠. 동질성의 확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작위를 했고 사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55점 나오고 만약에 여기에 45점 나눴다 그래도 어때요? 동질성의 확인 가능성이 됐죠. 아, 이거는 처음부터 약간 동질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전 검사와 프로그램의 상호작용 효과의 통제가 가능하다. 자, 사전 검사와 프로그램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쳐서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상호작용이라 그래요. 사전 검사를 하면요.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전 검사를 하면 뭐가 발생한다? 시험 효과, 검사 효과, 테스트 효과도 발생하지만 사전 검사를 하게 되면 동일한 도구를 하게 되면 뭐다? 상호작용 효과도 발생한다. 그래서 상호작용 효과를 통제가 가능하다? 아니죠. 상호작용 효과도 발생한다. 인 것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연적 성숙에 따른 효과의 통제가 가능하다. 자, 자연적 성숙에 따른 효과에 통제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실험 집단만 해도 되는데 그러려면 외부 사건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이 외부 사건에는 뭐예요? 성숙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통제하기 위해서 뭐예요? 통제 집단을 둔 거죠. 그래서 다른 통제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왜? 통제 집단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실험 집단의 개입 효과가 통제 집단으로 전이된다. 자, 실험 집단의 개입 효과가 통제 집단으로 전이되는 것은 얘는 무작위로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 나눠진 거예요. 실험 집단의 개입 효과가 통제 집단으로 전이되는 것은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보다는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가 여기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보다는 유사 실험 설계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5번 틀렸고요.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답을 찾는데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으나 지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오답을 찾을 확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봤더니 정답률 역시 4번을 체크한 경우가 11%로 상당히 낮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호작용 효과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사전검사, 독립변수, 사후검사를 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죠. 제가 중간고사를 봤어요. 중간고사를 봤는데 한 명이 약간 부정행위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친구 혼자 제재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래서 이번 시험은 없었던 걸 하고 다음에 시험 볼게.
그런데 이번에 봤던 시험과 똑같은 시험지를 볼 거야 라고 하면 여기에 평균 50점이었는데 같은 시험지를 봤어요? 그러면 사후검사 두 번째 시험 볼 때는 점수가 높겠어요? 당연히 높겠죠. 한 70점 나오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검사 효과예요. 이게 검사 효과. 검사 효과, 시험 효과, 테스트 효과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낮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죠. 평균이 20점이나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거야. 아까 처음에 시험 볼 때 김진훈이 사실은 제가 컨닝을 한 거예요. 죄송해요. 그래서 김진훈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여기에 시험 봤던 50점 김진훈은 거기다가 부정행위까지 했어. 그래서 시험 볼 때에 독립변수 시험을 볼 때에 그 수업을 받을 때에 더 열심히 받은 거예요. 수업을 더 열심히 받았어. 더 열심히 받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정행위를 했던 친구가 나중에는 90점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상호작용 효과. 처음에 것이 독립변수 조작에 열심히라는 그런 요소를 플러스 시킴으로써 기말 두 번째 시험 볼 때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 것. 그건 뭐예요? 이건 상호작용 효과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효과 통제 가능하다? 아니죠. 사전 사후를 했으면 상호작용 효과도 발생한다 인 거죠. 그래서 3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연 성숙에 따른 효과 통제가 가능하다. 왜? 그래서 통제 집단 뒀잖아요. 통제 집단. 통제 집단이 있으니 이것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같이 풀어보죠. 연구의 외적 타당도 저해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가 있죠. 일단 내적 타당도 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인과관계. 외적 타당도 하면 뭐라 했어요? 일반화. 자,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 뭐예요? 역사, 성숙, 통계적 회귀, 선택의 상호작용, 대상자 상실. 이러한 다양한 게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에요. 외적 타당도는 뭐예요? 일반화하려는 거죠. 일반화의 저해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표집의 대표성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표집의 크기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크기도 크면 좋겠죠. 반응성이 생기면 편향이 발생해요. 그래서 반응성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플라시보 효과가 있으면 플라시보 효과도 어떻게 보면 반응성이잖아요.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도 없애면 되는 거죠.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상황. 연구 대상의 건강 상태가 시간 경과에 따라 회복된다. 건강 상태가 시간 경과에 따라 회복되는 것,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성숙 효과에 좀 가까울 수 있죠. 성숙. 이거는 뭐예요? 외적 타당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내적 타당도죠. 성숙이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의 통제이죠. 자아 존중감을 동일한 측정 도구로 사전 사후 검사를 하는 경우, 자, 동일한 측정 도구로 사전 사후 검사를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시험 효과, 검사 효과, 테스트 효과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검사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적 지지를 다른 측정 도구로 자, 사회적 지지를 다른 측정 도구로 했으니 이거는 뭐예요? 도구 효과가 발생하겠죠. 도구 효과. 여기에 이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시험 효과, 도구 효과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뭐예요?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에요. 시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연령 분포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자, 시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눌 때에 우리가 무작위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무작위 할당. 그리고 여기 무작위 할당이 선택과의 상호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무작위 할당을 하는 거예요. 무작위 할당.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연령 분포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상황, 이거는 선택의 상호작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을 통제하는 방법이죠. 자, 5번 자발적 참여자. 자, 자발적 참여자만 대상으로 연구의 표본에 관한 거죠. 표본은 뭐예요? 외적 타당도잖아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만 참여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김진훈 교수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연구 참여자가 필요한데 연구 참여할 사람? 그러면 손 드는 거야.
근데 그렇게 손든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일까요? 김진흥 교수를 좋아해서 김진흥 교수의 연구에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김진흥 연구에 약간 부정적인 응답들을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를 반응성이라 그래요. 자발적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반응성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반응성을 낮춰야 되는 거죠. 반응성은 외적 타당도 저해예요. 그래서 외적 타당도 저해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률 5번 46%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문항은 크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접근하는 방법 조금 달랐던 거죠. 그래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방금 설명했던 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과 외적 타당도는 이건 표집에 관한 거야. 표집. 그래서 표집의 대표성을 높이는 거예요. 대표성을 넣으면 확률 표집 방법을 하는 거예요. 표집 방법. 확률 표집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무작위 할당이 아니라 여기는 무작위 할당이지만 여기는 무작위 표집이에요. 자, 여기에 적혀 있는 얘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도 된다. 정말 이거는 핵심 요약이에요. 얘만 알아도 외적 타당도 이제 마스터 끝. 네. 이번 시험에서 단일 사례 설계가 두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첫 번째입니다. BA 설계는 개입에 긴급성이 있는 상황에서 적합하다. 원래 A는 기초선 단계이고 B는 개입 단계입니다. 항상 우리가 단일 사례 설계는 기초선과 개입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기초선 단계를 거쳐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응급한 상황일 때는 뭐부터 해요? 개입부터 합니다. 그래서 B가 먼저 온 거죠. 그래서 BA 설계는 개인의 긴급성 또는 응급성 이런 것이 있을 때 적합하다. 맞는 설명이죠. AB, AC 설계는 원래는 다중요소 설계예요. 다중요소 설계의 변형인 거죠. 원래 AB, CD 설계예요. AB, CD 설계는 순서 효과라든지 2월 효과들이 발생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으면 아니면 앞에서는 효과가 없었으나 그 영향력이 뒤로 2월 되면서 뒤에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 2월 효과라 그러죠. 그래서 AB, AC 설계는 선행 효과의 통제가 가능하다? 아니죠. 선행 효과의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2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가능하다? 잘못됐습니다. AB 설계는 뭐예요? AB 설계는 얘는 반전 철의 설계예요. 그래서 한번 했는데 이것을 이게 정말 효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입을 중단하는 거죠. 개입을 중단할 때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반전 철의 설계 AB 설계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AB 설계는 AB 설계에 비해 외부 사건의 영향에 대한 통제력이 크다. AB 설계에 비해서 외부 사건의 영향력에 대한 통제력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력이 크죠. 왜냐하면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AB를 더했기 때문에 통제력이 크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복수 기초선 디자인. 자, 복수 기초선은 하나의 복수 기초선은 동일한 방법을 서로 다른 대상, 서로 다른 상황, 서로 다른 문제. 네. 복수 기초선은 동일한 방법을 서로 다른 대상, 서로 다른 상황, 서로 다른 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복수 기초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수 기초선 디자인은 AB 설계에 비해서 외부 사건의 영향력에 대한 통제력이 크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동일한 방법이 서로 다른 대상에 했더니 먹혀. 서로 다른 상황에 했더니 돼. 서로 다른 문제 했더니 돼. 그러면 이 방법이 어떤 거예요? 아, 좋은 거구나. 외부 사건의 영향을 떠나서 좋은 거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러니 니은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옳습니다. 자, 니은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옳으니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봤더니 정답 5번 맞죠? 근데 48%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어려웠으나 아주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이 정답률이 60%, 70%까지는 올라가도록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단일사례 설계의 결과 분석. 두 문제가 이렇게 연속으로, 단일사례 설계는 우리 조사론에서는 그렇게 비중 있는 영역이 아니었는데 두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단일사례 설계의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시각적인 방법으로는 뭐예요? 파동, 경향, 수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통계적인 방법으로는 기초선 단계가 안정적이야. 기초선 단계가 안정적이면 평균만 보면 돼요. 그냥 평균 보면 돼요. 근데 기초선이 불안정해. 불안정하면 안정적이다 그러면 얘는 경향을 분석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임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좋아졌어. 프로그램 했더니 좋아졌어. 근데 이 임상은 약간 주관적일 수 있는 거죠.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좋아졌는지. 부모가 봤을 때는 안 좋아졌는데 진행자가 봤을 때는 오 많이 좋아졌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결과를 분석할 수가 있다. 자, 시각적 분석의 변화 수준은 수준, 파동, 경향, 수준, 파동, 경향을 고려해야 한다. 맞습니다. 통계적 분석을 할 때는 기초선이 불안정하면 뭐라 그랬어요? 불안정하면 경향성입니다. 불안정하면 경향성. 평균 비교 아니에요? 경향성. 옳지 않은 것 2번이 되겠습니다. 평균 비교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 여러분들 평균 할 때는 평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표준 편차를 같이 보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퍼져 있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똑같은 자리라고 합시다. 똑같은 자리.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평균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데, 이렇게 퍼져 있는데 얘는 평균에 몰려 있어. 그래서 여기는 표준 편차가 작고 여기는 표준 편차가 큰 거예요. 이처럼 평균 비교에서는 평균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표준 편차를 보면 평균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지, 평균에서 좀 퍼져 있는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표준 편차가 클수록 평균에서 퍼져 있는 형태를 띈다. 그래서 함께 고려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경향선 분석에서는 기초선의 측정값을 두 영역으로 나누어 경향선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향선이라는 것은 우상향하느냐 우하향하느냐 이런 걸 보려고 그러면 적어도 기초선의 두 단계 이상에서 값을 봐야 이게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임상적 분석은 결과 판단의 주관적인 요소의 개입 가능성이 크다.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좋은지 나쁜지는 정말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답은 상당히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답률은 53%였다. 자, 17번 문항 풀어보죠. 측정의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측정의 오류에는 체계적 오류가 있어요. 체계적 오류는 편향이 발생한 거예요. 편향. 체계적 오류는 편향이 발생했기 때문에 얘는 타당도의 문제인 거죠. 타당도의 문제인 거고 비체계적 오류는 무작위적 오류예요. 무작위적. 어떻게 오류가 예측되지 않는 무작위적인 오류로서 무작위적인 신뢰도는 뭐예요? 반복 측정했을 때에 동일한 값이 나오는 정도인데 동일하지가 않아. 그러니 무작위적으로 나오니까 동일하지 않아 비체계적 오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연구자의 의도가 포함된 질문은 체계적 오류. 연구자의 의도가 포함된 질문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죠. 요즘 사회복지사 1급 특강은 김진웅 교수가 대세라는데 여러분들은 김진웅 교수의 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생각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체크를 하겠지만 생각 없는 사람들은 요즘 대세가 김진웅 교수의 강의가 최고야? 뭐 최고 맞겠지. 이렇게 체크를 해버리는 거죠. 편향이 발생하는 거죠. 편향이 발생하는 것은 뭐예요? 체계적 오류이다. 오케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은 체계적 오류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자원봉사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전부 다 좋다라고 응답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뭐예요? 편향이 발생하죠. 자원봉사는 좋은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편향이 발생합니다. 체계적 오류 맞지요.
측정의 오류는 연구의 타당도를 낮춘다. 자, 측정의 오류. 자, 측정할 때 오류가 발생했어.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에러잖아요. 에러가 발생했다는 타당도는 뭐예요? 제대로 측정했느냐, 잘 측정했느냐인데 오류가 발생했으면 타당도 당연히 뭐가 발생하겠어요? 오류가 발생하겠죠.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타당도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오류가 발생했으니 당연히 타당도는 낮아집니다. 이거는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타당도가 낮은 척도의 사용은 무작위 오류를 발생시킨다. 자, 타당도가 낮은 척도의 사용. 자, 타당도가 낮은 척도의 오류는 무작위적인 오류가 발생하느냐? 자, 타당도는 뭐예요? 체계적 오류인 거죠. 타당도는 체계적 오류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작위적인 오류는 신뢰도에 문제가 나요. 신뢰도가 낮은 척도는 무작위적이지만 타당도가 낮은 척도의 사용은 체계적 오류. 그죠? 무작위적 오류는 얘는 신뢰도에 관한 거예요. 신뢰도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타당도가 낮은 척도의 사용은 무작위적인 오류가 아니라 좌기적, 편향의 오류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측정의 다각화. 측정의 다각화는 우리가 측정할 때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제는 측정을 한 개의 방법, 즉 양적인 방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인 방법 플러스 질적인 방법 이렇게 다양하게 측정하는 것을 다각화라 그래요. 삼각화, 다각화라 그래요. 측정의 다각화는 측정의 오류를 줄여 객관성을 높인다. 그죠? 양적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연구도 같이 하니까 측정의 오류를 줄여서 객관성을 당연히 높이겠죠.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측정의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률 높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타당도가 낮은 척도의 사용은 무작위적 오류를 발생한다 그랬는데, 자, 무작위적 오류는 비체계적 오류입니다. 비체계적 오류로서 얘는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에 관한 문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번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조작적 정의 나오면 그냥 머릿속으로 딱 스치는 것, 구체적 측정 가능한. 자, 조작적 정의 나오면 이거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바꿔주는 것을 조작적 정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념적 정의를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시키는 거. 그죠?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시키는 거 측정 가능한. 맞습니다. 오케이. 조작적 정의를 하면 개념의 의미가 다양하고 풍부해진다? 조작적 정의를 하면 구체적이라 해요. 다양하고 풍부한 게 아니라 이건 구체적으로 바뀌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틀렸고요.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개념이 더욱 추상. 조작적 정의를 하면 추상이 아니라 구체라니까요. 구체적. 조작적 정의가 없어도 가설 검증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양적 연구, 연역적 연구 방법. 자, 연역적 연구 방법의 특징 뭐예요? 이가조죠. 이가조. 이론, 가설, 조작화. 그죠? 양적 연구, 연역적 방법의 대표적인 게 양적 연구고, 양적 연구 이가조입니다. 연역적 방법이나 양적 연구는 일반적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서 조작화를 합니다. 자, 조작적 정의가 없어도 가설 검증이 가능하다? 아니죠. 가설을 검증하려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조작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작화 정의가 있어야 가설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없어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렵기도 하지만 정답이 설마 하나겠어? 라는 것 때문에 정답률이 낮을 것 같은데 그래도 47% 정답률이 의외로 생각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나머지는 틀렸다. 다양하고 아니 구체적이다. 구체적이다. 조작적 정의. 가설 검증하려면 이 가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없어도 잘못됐다. 19번 표집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20일에 시험 봤는데 1점 때문에 떨어진 분들은 제가 수험생이었다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잘못됐거든요. 그런데 최종 정답도 그냥 잘못된 것을 그냥 수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눔의 집도 뭐 정답을 몇 번? 뭐 3번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문제는 잘못됐다. 지금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원래 시험 받고 1점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끝까지 물고 이렇게 늘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1번 봅시다. 표지 모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저는 지식이 없어. 나는 공부를 못해요, 교수님. 그런데 신뢰 수준을 높이면 표지 오차는 감소한다 그랬는데요. 이게 20회 시험에 이 지문 그대로가 틀린 거였어요. 틀린 것은 일 때 얘가 틀린 것이었어요. 얘가 틀린 거예요. 그때 당시 얘가 틀린 걸로 돼 있었어.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이니까 지금도 얘가 옳지 않은 게 맞잖아요. 그죠? 똑같은 지문이에요. 여러분 20회 시험 찾아보세요. 똑같은 지문인데 이거 틀린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이것도 틀린 게 맞죠? 그런데 학생들이 누군가가 의의 제기했겠죠? 근데 피드백이 이거였대요. 그때의 질문에는 이렇게 돼 있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렇게 돼 있었으니 그때는 이게 틀린 게 맞았는데 지금은 이 문제에서는 다른 조건이 같다라는 전제가 없으니 여기서는 이게 뭐예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요. 문제 낸 교수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저한테 항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조건이 같다면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다른 조건이 만약에 같지 않다 그러면 이 중에서 옳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중에서 옳은 게 어디 있어? 없어. 다른 조건이 같지 않으면 이 문제는요 전부 다 옳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같다라는 전제하에서 모집단의 동질성이 영향을 받는 거죠. 다른 조건이 다르면 모집단의 동질성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다른 조건이 같을 때에 동질성이 영향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줘도 되겠다. 왜냐하면 20회 시험에 똑같은 문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틀린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도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두 문제의 차이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이 있냐 없냐예요. 근데 이게 있다 없다로 이것의 정답이 달라지진 않는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오류 문제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오류 문제다. 그래서 저는 1번도 옳지 않은 것, 1번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신뢰 수준을 높이면요. 표지 오차는 증가합니다. 신뢰 수준을 높인다라는 것은 신뢰 수준을 95%로 했다가 이것을 99%로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표지 오차는요.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표지 오차는 커집니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저는 그렇습니다. 모집단의 모수와 통계의 통계치 간의 차이이다. 모집단의 모수와 표본의 통계치 간의 차이다. 표지 오차가 모집단의 모수와 표본의 통계치 간의 차이라 그랬는데 모집단의 모수와 표본의 통계치 간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표지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옳은 설명이에요. 맞아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본의 크기,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 표본의 크기가 점점 커질수록 이 생각과 이 모집단의 생각의 차이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지 오차는 작아집니다.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집단의 생각과 유사하기 때문에 표지 오차는 작아진다인데 커지다라고 했으니 옳지 않은 것은 얘가 옳지 않은 거죠. 표지 오차는 작아진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옳지 않은 것 3번. 그래서 1번과 3번 정답입니다. 모집단의 동질성에 영향을 받는다. 아무래도 모집단이 동질적이면 표지 오차는 작아지고 모집단이 이질적이면 표지 오차는 커지겠죠.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영향을 받는 거죠. 다른 조건이 다르면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있다 없다에 따라서 이게 잘못됐다. 저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약간 비양심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표본으로 추출될 기회가 동등하면 표지 오차는 감소한다. 표본으로 추출될 기회가 동등하다라는 것은 확률 표집이잖아요. 그죠? 확률 표집 방법을 썼기 때문에 표집 오차는 감소한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과 3번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다른 조건이 같다라는 것이 모든 문항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없으면 1번부터 조사로 1번부터 끝번까지 다 문제 잘못 출제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이 안 된다?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피를 토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64%가 3번을 찾아주셨어요. 그러나 1번을 체크한 이분들 저는 상당히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1번을 체크한 이분들 공부했기 때문에 1번을 체크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20번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삼각 측정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양적과 질적, 이렇게 다양성, 다각화하는 거라 그랬죠? 자, 이렇게 양적과 질적과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 엄격성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맞아요. 예외 사례 표본을 추출을 하면은 뭐예요? 아, 이런 예외도, 이런 경우가 예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의 질을 더 높일 수가 있죠? 맞습니다. 장기적인 관찰을 잠깐 본 것보다 오랫동안 보면 아무래도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연구윤리 강화, 그죠? 연구윤리 왜 하는 거예요? 연구윤리를 함으로 인해서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객관성을 높인다라는 것은 뭐예요? 엄격성을 높이는 거랑 다를 바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5% 정답률 보였고요. 자, 21번입니다. 표본 추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표본 추출. 자, 표본 추출은 확률 표집 방법. 그다음에 비확률 표집 방법. 이런 것들 있죠. 확률 표집 방법에는 무작위 표집, 체계적 표집, 층합 표집, 집락 표집. 비확률에는 편의, 유의, 할당, 눈덩이 표집,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하는 표본 추출 방법은 유의 표집이다. 이건 유의는 비확률이에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하는 표본 추출 방법은 확률 표집 방법. 확률 표집 방법 중에 이 안에서 순서가 있죠. 뭐가 제일 높을까요? 층하가 제일 높아요. 층하. 층하 다음 무작위입니다. 그래서 층하가 가장 높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모집단이 이질적인 경우 표본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 이질적이라 그러면 그 안에 속성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높여야 되겠죠. 전수조사에서는 모수와 통계치의 구분이 필요하다. 전수조사는 통계치는 표본조사에서의 값이 전체의 값을, 모집단의 값을 모수라 그러고요. 모수는 어머니의 값, 그래서 모집단, 어머니의 집단, 어머니의 값, 그래서 모집단 이퀄 모수예요. 그리고 표본의 값을 우리가 통계치라고 합니다. 그때 이 통계치와 모수의 이 값의 차이를 표집오차라고 하는 거예요. 표집오차, 표집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수조사에서는 모수와 통계치의 구분이 필요하다? 예 이퀄 예이죠. 왜냐하면 표본 자체가 전체이기 때문에 모수와 통계치는 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표집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층합 표집 방법을 사용한다. 표집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잘 대표하는 게 뭐예요? 층하라 그랬죠? 그래서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체계적 표집 방법. 체계적 표집 방법은 모집단에서 유의 표집은 뭐예요? 비확률이에요.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모집단에서 실시한 후 일정한 표본 추출 간격으로 표본을 선정한다. 이것만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의 표집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55% 정답 찾아주셨고요. 네, 22번입니다.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리커트 척도는 개별 문항의 중요도를 차등화하였다 그랬는데 리커트 척도는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울증 문항이라 그러면 1번, 2번, 3번 이러한 문항들이 있고
여기에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1번과 2번, 2번과 3번, 1번과 3번 이러한 문항들 개별 문항의 중요도를 차등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개별 문항의 오히려 리커트 척도는 뭐다? 개별 문항을 동등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 차등화한 거는 뭐고 동등한 가치를 부여한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는 건 나는 죽고 싶다. 나는 친구가 없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다. 이렇게 하면 우울증에 관한 문항은 죽고 싶다는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똑같이 1, 2, 3주면 3점, 2점, 1점, 3점 이렇게 해서 그냥 더해서 평균 내는 게 동일한 끝난다라는 거예요. 1번이 죽고 싶다는 상당히 심각한 문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중치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도에 차등화한다? 아니다. 가중치를 주지 않는다. 그냥 동등한 가치로 그냥 모든 문항을 더해서 그냥 평균 내서 리커트 척도의 값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차등화한다? 잘못됐고요. 자, 보가더스와 거트만 척도와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는 뭐예요? 문항 누적 척도입니다. 단일 차원 문항 누적 척도이죠. 그래서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는 누적 척도이다. 맞습니다. 옳은 것은 2번이고요. 평정 척도는 문항의 적절성 평가가 용이하다 그랬는데 평정 척도는 이 하나의 문항 5점 리커트 척도에서 이 하나의 문항이 평정 척도예요. 이 평정 척도가 여러 개를 다 더해서 평균을 구하거나 합을 구하는 것이 뭐냐면 총합 평정 척도예요. 그래서 리커트 척도는 총합 평정 척도에 해당되고 그 개별 문항 하나하나는 어떻게 보면 평정 척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문항의 적절성 평가가 용이하다? 그렇지 않죠. 이 문항 하나 자체가 문항 적절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틀렸습니다. 거트만 척도는 다차원이 아니라 단일 차원이라 그랬죠. 거트만 척도와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는 단일 차원이면서 누적 척도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다차원 잘못됐습니다. 의미차별, 어휘분화 척도, 의미차별 척도는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한 쌍의 유사한 형용사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한 쌍의 형용사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뭐가 틀렸어요? 유사한이 아니라 한 쌍의 서로 다른 상반되는 형용사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행복한 하면은 행복하지 않은이 아니라 불행한 인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형용사를 이렇게 배치하는 것을 의미분화, 어휘분화, 또 의미차별 이러한 이름을 다양하게 쓰고 있다. 그래서 여기 유사한이 잘못됐다. 서로 상반되는 형용사를 사용한다라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자,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는 누적 척도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나름 틀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 23번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는데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가 타당도였죠. 타당도에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있는 거 아시죠?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입니다. 그러면서 타당도는 뭐냐면 타당도의 개념 자체는 제대로 측정했느냐, 잘 측정했느냐인데 다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어요? 내용 타당도, 그 다음에 기준 타당도, 그 다음에 구성 타당도가 있습니다. 내용 타당도가 있고 기준 타당도에는 동시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가 있습니다. 구성 타당도에는 이해 타당도와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동시 타당, 기준을 갖고 나는데 동시는 그 서로 다른 척도 두 개를 동시에 비교하는 거고 예측은 미래 사건과 비교를 하는 것이고 이해는 이론이 다 포함되어 있느냐는 거고 수렴, 같은 것을 측정하는 서로 다른 도구는 같으냐, 판별, 다른 것을 측정하는 서로 측정도 서로 값은 서로 다르냐 이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구성 타당도는 뭐를 보냐면 어떤 상관관계를 보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도를 보는 것, 내용, 기준, 구성 타당도가 있다. 특정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포괄하는 정도는 내용 타당도이다. 자, 내용
내용 타당도는 맞죠? 특정 개념을 포함하는 거, 특정 개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느냐?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내용 타당도이다. 맞습니다. 개발된 측정 도구의 측정 값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측정 도구와 비교하는 것. 개발된 측정 도구의 측정 값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재,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동시 타당도이다. 맞지요? 예측 타당도의 하위 타당도. 예측 타당도의 하위가 있나? 하위 타당도는 기준 관련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이다. 아니죠. 기준 타당도 안에 동시와 예측이 있는데 여기는 예측 안에 기준과 동시가 있다라고 잘못 설명했죠.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측정하려는 개념이 포함된 이론체계 안에서 다른 변수와 관련된 방식에 기초한 타당도는 구성 타당도이다. 자, 이론. 이 구성 타당도는요, 전체적으로 이론에 기반합니다. 이론. 그래서 측정하라는 개념이 포함된 이론체계 안에서, 그러니까 이 구성 타당도는 얘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이 상관관계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 뭐냐면 요인 분석입니다. 요인 분석. 그래서 구성 타당도를 분석하는 분석 방법은 요인 분석이고, 이 요인 분석을 분석할 때 그 안에서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측정하려는 개념이 포함된 이론체계 안에서 다른 변수에 관련된 방식에 기초한 타당도는 구성 타당도이다. 큰 틀에서 구성 타당도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으니까 디귿을 제외한 기역, 니은, 리을. 정답 4번이 되겠네요. 23번 정답 4번 되겠습니다. 4번 59%. 의외로 어려울 것 같은데 정답률이 59%이고 또 의외로 쉬울 것 같은데 정답률이 더 낮고, 이러한 문항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뢰도입니다.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신뢰도. 아까 타당도는 뭐가 그랬어요?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구성 타당도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타당도.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구성 타당도. 내용은 전문가에 의해서. 기준은 동시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가 있고, 구성은 이해 타당도, 수렴, 판별 타당도가 있다라는 거. 자, 이번엔 신뢰도죠. 자, 신뢰도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검사, 재검사. 그래서 재검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대안법, 복수양식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적 일관성을 보는 것으로서 반분법과 크롬바 알파 법이 있습니다. 이 정도 봅시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측정 도구를, 동일한 대상을 다시 측정하는 것, 동일한 측정 도구를 다시 측정하는 것은 재검사법이에요. 이거 재검사법. 측정 도구를 반으로 나눠 두 개의 독립된 척도로 구성한 후 동일한 대상을 측정하는 것. 측정 도구를 반으로 나눴다 그랬으니까 얘는 이거예요. 반분법. 상관관계가 높은 문항들을 범주하여 하위 요인을 구성하는 방법. 이거는요, 여기에서 설명한 요인 분석이에요. 요인 분석. 이거는 뭐예요? 요인 분석으로서 뭘 보는 거예요? 타당도를 보는 겁니다. 타당도. 상관관계가 높은 문항들. 그래서 요인 분석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요인 분석 이거예요. 우울증의 문항이 쭉 있으면 이 중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문항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1요인, 2요인, 3요인. 이렇게 세 가지로 묶은 게 뭐예요? 이게 요인 분석이에요.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묶었고, 수렴 타당도는 뭐냐면 요 묶인 게 같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온 거예요. 얘와 얘는 안 묶였죠. 안 묶은 게 뭐예요? 판별이에요. 서로 다른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랑은 안 묶인 거예요. 그래서 요인 분석은 이렇게 문항이 많은 것을 뭐예요? 차원을 축소시켜주는 거죠. 20개의 문항을 3개의 요인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것을 요인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상관관계가 높은 문항들을 범주하여 하위 요인으로 범주화했죠. 그래서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는 것은 요인 분석이고, 요인 분석은 여기서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것 3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이 요인 분석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면 이건 쉽지 않거든요.
동질성 있는 두 개의 측정 도구를 동일한 대상에게 측정한다. 자, 동질성 있는 두 개의 측정 도구. 동질성이 있다라는 것은 같지는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안법, 복수, 양식법이 될 것이고요. 대안법. 전체 척도와 척도의 개별 항목이 얼마나 상호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 전체 척도와 척도의 개별 항목이 얼마나,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요. 이거는 크롬바 알파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러한 거는 처음 나온 지문이긴 한데, 크롬바 알파에 뭐가 있냐면 문항 제것이 신뢰도 값이 있어요. 그 신뢰도 값 등을 통해서 개별 항목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률 낮죠. 그리고 아까 이 지문은 처음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이거는 크롬바 알파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5번. 할당 표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표집의 방법 중에는 확률 표집 방법과 비확률 표집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확률 표집 방법에는 무작위 표집과 체계적 표집, 그 다음에 층합 표집, 집락 표집. 비확률 표집 방법에는 편의 표집, 편의는 우발적 표집, 그 다음에 유의 표집, 그 다음에 여기는 할당 표집, 눈덩이 표집,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모집단, 할당 표집에 관한 설명이에요. 할당 표집은 비확률 표집이에요. 모집단의 주요 특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다. 할당이라는 것은 층하랑 같은 건데 확률적이냐 비확률적이냐만 다른 거예요. 어떤 모집단을 이렇게 층을 나누는 거죠. 자, 모집단을 층을 나눈다라는 것은 모집단의 정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나누거나 아니면 뭐 장애 유형별로 나누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모집단의 주요 특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다. 할당이나 층하는 이러한 모집단의 주요 특성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모집단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별로 표본을 할당한 후 확률 표집을 실시한다. 확률 표집 아니잖아요. 비확률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지역주민 조사의 전체 주민의 연령대별 구성 비율에 따라 표본을 선정한다. 연령대 30대 이하, 30대 이상 이렇게 하는 거 표본을 선정한다. 맞을 수 있죠. 표본 출시 시에 할당 틀을 만들어 사용한다. 이 할당 틀은 이렇게 그냥 연령 이렇게 30대 이하가 100명이었고 이게 300명이었다. 그러면 이게 이 중에서 10명을 뽑고 이 중에서 30명을 뽑겠다.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할당 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할당이나 층하는 이렇게 할당 틀을 만들어야 된다. 우발적 표집보다는 표본의 대표성이 높다. 우발적 표집은 할당이라는 건 층하가 가장 높았잖아요. 확률에서 가장 높은 게 층하였잖아요. 마찬가지 여기서 높은 게 할당이에요. 왜냐하면 우발적이라는 것은 편의는 말 그대로 내가 연구하기 쉬워서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한 게 편의예요. 근데 할당은 뭐예요? 뭔가 어떤 이러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활용해서 그걸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응용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 표집보다 표본의 대표성이 높다. 뭐가? 할당 표집이 당연히 대표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42% 정답률 높지 않은 정답률이었습니다. 점점 갈수록 정답률이 낮아지는 건 아마 시간의 한계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까지 제20일에 사회복지 조사론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이론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조금씩은 맛보기를 하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세한 이론들을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복지인 연구소 채널과 함께 해주시면서 그 안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추가로 쌓으시면서 20일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사회복지 조사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 복지인 연구소는 올 4월부터 개인 풀뿌리 후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채널 농협 계좌 확인해 주셔서 혹시 나는 김진은 교수님한테 그래도 아주 작은 1,000원, 2,000원 풀뿌리 후원하고 싶어 라고 하신 분들은 풀뿌리 후원을 통해서 제 채널의 양적, 질적 성장에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열심히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힘이 된다라는 것
전달하면서 오늘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기출문제 풀이 과정 나머지 과목들도 같이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서 22회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기원하면서 저희 복지인연구소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